오늘은 NFT의 시대의 저자이신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주 출연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지난번에 그 NFT의 시대 네. 인터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NFT라는 개념이 네. 그 대중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실제로 NFT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던 네,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NFT의 시대라는 책에서 네. 이제 NFT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현상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또 기업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네. 또 주요 컨퍼런스에 주요 연사로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어떤 변화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NFT 씬의 한 달은 일반 1년과 같다. 너무 빠른 변화 때문에요. 10년, 1년 같다? 그런 거죠. 네. 한 달은 1년 같고 10년은 1년 같고 뭐 이런 건데요. 너무 빨리 변해서 가령 한 3달 전쯤에 자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뭐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서밋에 발표를 할 때도요. 가령 한 이틀 전쯤에 그 디지털 마케팅 서밋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례들을. 그래서 실제로 그 발표를 하려면은 자료를 언제까지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전날에 준비를 해요, 보통. 물론 제가 게을러서도 있지만. 근데 이걸 한 달 전쯤에 준비하면 그 사례를 지금 가지고 오면 옛날 얘기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 빵빵빵빵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NFT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사용성을 강화한 NFT 같은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한 달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그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빨라요. 정말 빠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도 관심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개인들의 참여에서 기업의 참여로 바뀌고 있어요. 그 NFT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발행을 해봤자 잘 팔리지도 않고요. 이게 기업이 발행을 해서 어떤 우리가 이 NFT에 의미를 준다. 사용성을 증가시킨다. 가치를 이런 식으로 증대시키겠다. 이런 걸 제시해야지 그 로드맵을 보고 사람들이 NFT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게 그게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일인 거예요. 근데 확 급격하게 그렇게 넘어왔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본 게 그 갤럭시 S22 좀 몇 주 전에 일이긴 한데 이거 팔 때도 NFT 주고 또 SK에서 코인을 만든다고 하고 현대기아차인가 그 차 NFT도 만든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잘 된 거고 사실 DMS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말씀하신 갤럭시 S22나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부산에 롯데월드가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유이용권 산 사람 100명을 중에 추첨을 해서 100명한테 NFT를 증정을 했어요. 진짜요? 그거 갖고 싶겠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공짜니까 다들 응모해가지고 이제 NFT를 다 받았죠. 그 100개니까 또 당첨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산에 처음 만들어진 건데 딱 100개니까. 그렇죠. 희귀성이. 갖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연 1년 있다가 팔릴 것인가. 누가 사줘야지 그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산 롯데월드의 첫 번째 기념품이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지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만약 100만 원에 사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좀 아리까리한데요. 이게 10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공짜로 준다니까 이제 확 신청해서 한 거지. 그게 지금 NFT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그 NFT를 가졌을 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게 가치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기업이 해도 아직 없거든요. 그 개인이 하는데 당연히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 NFT를 가지면 추후에 혜택 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추후에 NFT를 가진 홀더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를 추후에 공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나중에 롯데월드 오면은 뭐 팝콘 뭐 무제한 무료 뭐 이런 거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거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 그렇게 딱 맥락이 연결되니까 와닿는 게 완전 다르네요. NFT가. 갤럭시 S22도요. 그것도 이제 응모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거거든요. 받는데 그것도 혜택이 뭐냐면 나중에 뭐 추후에 에어드랍을 통해서 뭘 더 줄 수도 있고 어쩌고 그렇게 계획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드랍을 할 거면 에어드랍이라는 게 NFT를 가진 사람한테 추후에 발행된 NFT를 한 장 더 줄게 있으니까 공중에서 뿌리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그 중정하는 걸 에어드랍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으려면 가령 10월 27일쯤에 이렇게 안 돼서 10월쯤에 에어드랍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의 로드맵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이 유저들은, 그러니까 NFT 홀더들은 이게 뭐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없다는 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현재로서는 NFT를 발행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줄게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주어지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럼 기업은 왜 그걸 공짜로 줄까요? 왜냐하면 응모를 하는 거니까 그럼 내 개인정보를 또 넘겨야 되거든요.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 프로모션용으로 NFT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건 되게 단기적인 방법이라 왜냐하면 지금 롯데월드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NFT를 한 게 놀이공원 최초 그 뒤로 이제 에버랜드가 또 하긴 했지만 그리고 S2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모두 다 그런 응모권을 발행한다. 그럼 다 내가 여기 들어가서 가입하고 다운로드 받고 해야 되니까 점점 이게 많아질수록 내가 해야 되는 유인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 1년 있다가 과연 그렇게 몇백 장이나 NFT가 지금 있는데 이게 거래가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방법이고 초창기에 그걸 이제 그 최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최초로 우리가 뭘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면 한 2, 3개월만 지나가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NFT를 그래서 이 NFT를 우리가 발행을 하는데 어떻게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 기업의 NFT가 가치가 있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NFT를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기업의 충성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NFT는 일종의 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내가 스타벅스 주식을 샀다. 스타벅스 주식을 뭐 100만 원치 샀어요. 그럼 일왕 커피를 먹을 때도 이왕이면 스타벅스를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산 주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NFT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회원권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왜 가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것들을 기업이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딱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밝게 저는 그 NFT를 처음에 이렇게 발행할 때 추후 계획이 없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서 교수님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책도 이제 사람들이 읽고 퍼지기 시작하고 진짜 1년이 10년이 1년 같다면 또 그 변화가 엄청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 롯데월드가 부산 롯데월드가 예를 들어 그 아시아의 디즈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딱 100장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집중하고 그 10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뭐 이렇게 공매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 가치가 막 10억 명 중국 막 인도 막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롯데월드가 너무 재밌는 거야. 부산 롯데월드. 서비스도 너무 좋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기업이 추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령 제가 부산 롯데월드라면 NFT 홀더들 100명한테 나중에 한정판 굿즈를 주는 거예요. 가령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형들이나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이 NFT 홀더들한테 우선적으로 초판 100개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럼 내가 이 NFT를 갖고 있으면 그 초판 인형들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대접받고 그리고 그게 초판 100개 딱 이렇게 한정해서 또 피규어로 딱 뿌려버리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현물이 올라가잖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NFT를 갖고 있으면 매년 그런 것들이 온다. 그럼 이 NFT를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 느낌으로. 네. 이건 배당인데, 이거 있으면 이런 게 좋네? 들어가면은 또 뭐 자유이용권도 막 주는 식으로 뭔가 있으면
이 NFT를 그럼 거래를 할 수 있겠네? 하면서 거래가 되고. 야. 그럼 배당은 받고 갖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고. 그 건물을 가지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죠. 야, 이거 그리고 롯데 롯데월드가 네. 부산 롯데월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만약에 진짜 메타버스랑 또 연결돼서 그런 공간 코너들이 만들어진다고 네. 하면 되게 확장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메타버스랑 연결돼서 롯데월드가 돼 있다. 그러면 메타버스, 그 디지털 안에서 굿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100개 해가지고 이 NFT 홀더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굿즈는 한 1000개, 10,000개 만들 수 있지만 그 디자인 하나 싹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디지털 안에서. 이렇게 생긴 건 이 100장은 이 사람들한테만 준다 하는 식으로 뭔가 내가 NFT 홀더기 때문에 되게 특권, VIP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게 있으면 그 기업의 충성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NFT 할 때 커뮤니티 중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NFT 홀더들이 말하자면 우리 기업의 서포터즈가 되고요. 브랜드 평가위원이 되고 시청자위원이 되는 거예요. 프로슈머도 되는 거고. 야.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를 잘 관리하면 진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책 내셔야 될 것 같아요. NFT 마케팅. 네. 그거를 이제 국제 서밋에서 발표도 했었고. 그랬어요. 네. 저도 국제 서밋인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제 말을 막 동시통역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어요. 말이 빨라가지고 제가. 아까 그거 사진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네. 그거 딱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네. 진짜 또 있는 데는 엄청나구나. 특히 마케터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졌을 때 계속 교육을 받고 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마케터랑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개발자들. 근데 마케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뒤처지니까. 지금 마케터들이 NFT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그만큼 또 기회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대박이 날 기회도 네.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마케터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NFT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브랜드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그 윗선을 설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장님이 야, 그걸 왜 누가 돈 주고 사? 이러면서 더 위로 가면 이 사는 아예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실 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뭔가 앞서간다는 느낌이잖아요. NFT나 메타버스에서 야, 뭔가 힙한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윗선을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윗선에서 이거 해라고 하지 않는 한 아래로 올라가서는 사실은 이게 좀 통과가 안 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도 몇 가지 사례들, 경쟁사들이 뭘 해서 사례들이 나오면 우리도 해라고 위에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 많이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 기존 미디어 있잖아요. 네네. 그 기성 미디어에서 SNS, 페이스북, 네. 유튜브 이런 거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해. 딱 봤더니 퀄리티도 떨어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하잖아요. 네. 더 하죠. 네. 역전되고 네. 약간 더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령 물론 요즘에 KBS, MBC, JTBC에서 유튜브를 들어와서 뭐 몇백만 명을 쓸지만 그런데 그냥 개인이 해가지고 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된 사람과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와, 맞아요. 옛날엔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개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드미디어가 작정하고 뉴미디어에 와도요. 뉴미디어의 문법을 아는 개인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야, 그 NFT의 문법을 알고. 그렇죠. 야. 그러면은 사실 대기업이 작정하고 들어와도 그냥 원래 메타버스는 NFT 문법을 알던 그 개인들도 충분히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학습이네요. 그렇죠. 네, 개인이. 그리고 경험이죠. 경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도 사실은 NFT 시대나 메타버스 시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NFT 프로젝트에 스토리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토리 세계관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해서 K-pop 시티즈라는 NFT도 발행을 해봤고요. 그랬어요. 그 팀에서 같이 발행을 해봤고 최근에 또 더 마르스라고 화성? 네. 그 메타버스 씬에서는 메타버스 NFT에서는 2023년에 이제 런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알려진 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채굴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한 100만 명 정도 다운받아서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한국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또 제가 세계관 크리에이터로 합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스토리나 세계관이 이제 그 마르스에 부여하는 건데 실전에서 같이 해보면서 실전은 개발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대단하시네요. 좀 이론과 실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야, 너무 흥미로운데요. 와, 그렇구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 스토리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세계관 크리에이터는 한국 최초는 확실히 맞고요. 세계 최초의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서 이제 사례를 받으니까 물론 잘 될 때 인센을 받는 거지만 그게 프로인 거잖아요. 돈을 한 거 직업이니까 세계 최초의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가 갑자기 말씀을 딱 들을 때 되게 연관이 있는 게 인문학적 그런 교양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메타버스 세계관 크리에이터와 그냥 뭐 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 보면 스토리 크리에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세 가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일단 테크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현한 것들을 여기서 구현할 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육체 없이 영혼만 모였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또 윤리적인 가이드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그런 이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적인 이해.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설정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돈이 될 것인가. 사실 여기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현실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확장이 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테크, 인문학, 경제. 네. 완전 현실이네요. 그럼요. 네. 현실보다 더하죠. 현실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하면서 책을 써야겠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네.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와, 그 세계 최초이시면서도 이 NFT의 그런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럼 좋고. 메타가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이거를. 메타. 메타도 요즘에 되게 그 호라이즌? 그거 되게 요즘에도 그 테스트에서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라이즌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아마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막상 들어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무슨 메타버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메타버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어떤 플랫폼인데 그러면 좀 메타버스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메타, 구 페이스북 현 메타의 호라이즌이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 좀 뭐가 많이 달라요? 제페토나 로블록스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래픽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진짜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니티 엔진을 쓰기 때문에 제페토 모습이랑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유도가 높아서 여기서 어떤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커뮤니티 통해서 현재 그러니까 이 주커버그가 또 똑똑한 친구잖아요. 어떤 걸 발표했냐면 크리에이터들을 100%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가령 이 사람이 끼는 안경을 디자인해서 자기가 상점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안경 가게를 만들어서 옷을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를 그 디자인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 상품들, 자산들을 자기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원해주겠다. 지금 메타는 그러니까 호라이즌은 작년만 해도 북미에서 베타 테스트를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북미에서 오픈을 했어요. 한국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동시에 오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기회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도할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지금 들어오면 뭐 그 돈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코인 얼마 줄게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방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냐면 크리에이터들 지금은 몇 명만 섭외해서 이제 실험판에 들어가는데 크리에이터들이 디자인해서 파는 그런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런 경제 활동들을 지원을 해준다.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올리면은 수익을 나눠주듯이 그 수익을 주겠다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금은 100% 주겠다.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팔아서 누가 이제 나 그 안경 살래 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크리에이터들한테 이거 그러면 할 만한데? 들어와서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면 살 게 많잖아요.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야, 그럼 유튜브처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굿즈를 팔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웅달님께서 뭐 이런 영상, 그 강의 교육하는 영상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서 그 수강료를 좀 지불하고 그걸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것도 컨텐츠로 팔 수 있거든요. 야, 그렇구나. 이게 또 진짜 그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로 갔다가 이게 또 다시 메타의 호라이즌으로 또 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메타버스로 가면은 그때 뭐 유튜브는 영상만 팔고 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그게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디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그 인터넷 들어올 때도 뭐 인터넷 그거 뭐 메일 보내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확장성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NFT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경 생기고 뭐 웅달님 강연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NFT 붙여가지고 이거는 웅달이 거를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경을 주려면 사실은 이 안경은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탁 하면 똑같이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려면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건 너한테 줄게. 네가 주인한 증서가 이거야. 그게 NFT고 그래서 NFT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 나의 자산인 거예요. 내가 디지털 안에서 자동차가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내 자동차가 무슨 자산이 돼요. 근데 NFT가 붙으면서 이거는 어디 가서 팔아도 5만 원은 돼. 인정을 해주면 나중에 그 자산을 담보 잡아서요. 내가 돈이 없는데 이게 지금 어디 가서 5만 원짜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3만 원만 빌려줘. 내가 못 갚으면은 이거 너 가져.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디파이고.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순간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제활동이 진짜 경제활동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NFT인 거고 지금 NFT 거래가 일어나는 건 그냥 그 초창기에 새로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용성이 늘어나는 건 메타버스 안에서 거래가 됐을 때 진짜 NFT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전에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디지털 파일에 이런 희귀성을 부여했을 때 뭐 이런 일도 있네? 라고 하면서 PFP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뭐 사실 뭐 그 페이스북 그냥 그 페이스북 자체 그 회사의 홈페이지 그것만 봐도 옛날 거 한번 쳐보면은 진짜 허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정말 세련되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물론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점점 더 정교해지고 현실과 닮아있는 그러면서도 확장성 큰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메타버스가 그냥 마케팅 용어 아니야? 그런 미래가 과연 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 요즘 신문을 보고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맞아요. 네이버가 바로 어제 미더블 통해서 우리 방향은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카오도 이미 그런 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NFT 시대에 꼭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메타버스의 시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있잖아요. 조금 더 만약에 실용 단위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영상이 올라가서 시청자분들이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거 알겠다.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거 알겠다. 10배, 100배 커질 거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주식처럼 장기 투자를 해. 그러면 뭐 삼성을 사서 어쩌고 하는데 지금 여기선 장기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호라이즌에 이 자산을 지금 팝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건 좀 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는 그 앞단에서 뭐 프로필 픽처로 쓸만한 이런 사진들을 이제 NFT로 거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트 하나만 있는 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이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PFP 만장이 발행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만장만 발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걸 살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PFP가
비슷한 게 우리가 아는 게 BAYC 보어데이 뷰티 클럽에서 그 원숭이들 많이 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면 너무 좋죠. 비싸요. 너무 비싸죠. 4억 막 이러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거는 어떤 걸 살 것이냐.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할 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때만 해도 약간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러면 프로젝트가 빵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10배, 20배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올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또 올라. 아주끼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런칭이 되는데 우리 건 아니고 외국 건데요. 아주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원, 40만 원 정도에 처음에 샀거든요. 지금 한 1억 정도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가운데도 터지는 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럼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NFT 프로젝트 그중에 아마 여러분이 하시는 건 PFP 프로젝트일 거예요. PFP 프로젝트에서 아주끼가 왜 터지느냐, BAYC가 왜 사람들이 가치가 있느냐. BAYC는요 작년 5월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바닷가 제일 나중에 4억 정도 하는 이유는요. 중간에 에어드랍 같은 걸 해줬어요. 그 BAYC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줄게. 뭐 계속 키운 거군요. 가치를. 이거 줄게 하면서 한 2-3번 새로 NFT를 받았어요. 그것만 팔아도 1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돼요.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BAYC가 자꾸 뭐 아디다스랑 뭐라고 하면서 BAYC 그 자체의 가치가 확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기 보유다. 있으면 계속 뭔가 얻어내고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이건 장기 보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런칭되는 것도요. 개인이 하는 게 안 되고 기업이 하는 게 된다는 게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들이 기업이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면은 우리가 뭘 줄게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어드랍을 언제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지고 있으면 사용성으로 뭐가 좋아.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샌드박스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건설할 건데 그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입장권이 돼 하는 식으로 그런 사용성을 주거든요. 그게 백설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NF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첫 번째 백설 보시면서 그 사용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판단하는 거. 그게 괜찮으면 사도 되고요. 또 백서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추후 공지 예정. 이러면 이제 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렵거든요. 이런 혜택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처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NFT 씬에서는 백커라는 말을 써요. 어떤 데들이 하느냐. 그 기업이 어떤 데냐. 일단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기업들이 좀 알려진대. 이름도 좀 알고 있고 그런 데들이 하면은 좀 확실하게 왜냐면 신뢰감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프로젝트 한 대가 있으면 더 좋아요. 뭐 메타콩즈나 이런 데들은 메타콩즈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성공한 프로젝트를 한 곳에서 또 하느냐 그런 것들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몇 가지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건요. 그런 걸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쪽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씬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뭐 메타버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만 구독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동시에 똑같이 소개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안 될 것 같은 거나 좀 사기성 있는 거는 광고가 들어와서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요거는 좀 괜찮다. 근데 이분들은 계속 이것만 했기 때문에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있구나. 네, 그거를 이제 한 10여 명 이상이 어떤 프로젝트가 할 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유망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기준이 있지만 내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선택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거 보고서 가령 워렌 버핏이 사는 걸 똑같이 사라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NFT 시대에 이시안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그 맨 뒤에 특별 부록으로 NFT 일단 한번 따라 해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텝 1, 2, 3 번외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암호화폐 지갑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핵심이고 그래서 메타마스크나 이런 걸 좀 만드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냥 자기가 한번 사보고 팔고 해보면 확실히 알아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주식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 뭐 주식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하고 나면 너무 익숙해지지 않아요? 전문가 되잖아요. 갑자기 한 번 해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일단 자기가 해보면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전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런 접근은 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제 메타의 호라이즌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메타의 뭐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NFT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데에 좀 투자금을 많이 좀 넣고 좀 잘하고 있는 유망한 그런 기업들. 주식으로 접근하는 주식으로? 주식으로 할 때는 약간 근데 메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뜨면은 호라이즌 뜨면은 괜찮은데 메타의 주식은 사실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면은 당연히 우상향이 되는 게 맞는데 좀 장기적으로 한 2, 3년, 3, 4년 보유한다라고 하면 근데 중간에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래 장기 보유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가긴 좀 쉽지 않을까. 그 부침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자면 지금 메타버스 씬에서는 가장 유망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크게 많고요. 그리고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들 에픽게임스라든가 에픽게임스의 주 투자처가 텐센트거든요. 텐센트나 이런 데들이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만들면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바탕이 되는.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유니티가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작년에 유니티 주식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근데 유니티는 그 제페토 그 그래픽이에요. 그럼 제페토 그래픽은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이야 정도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가짜구나 그건 알잖아요. 언리얼이 들어가면 진짜 와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니야 이렇거든요. 언리얼을 왜 못 쓰냐 하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이 아직 못 받쳐져요. 다시 얘기하면 기기들이 받쳐질 때 성능이 되고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5G가 뭐 되게 자유롭게 돼가지고 끊기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언리얼 엔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는 에픽게임즈, 그 에픽게임즈 뒤에 텐센트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은 아마 메타버스와 연관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실 겁니다. 조금 더 만약에 나가면은 뭐 그런 거를 만약 하드웨어 기기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데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것들을 하는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테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메타버스가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니까. 메타버스 대중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능한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딱 나와야지 빡 터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우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알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 NFT를 보고 가는 건데 NFT 자체를 좀 어느 정도 공부해보고 한 번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스스로 확신도 얻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꼭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NFT는 디지털 가상 자산이에요. 이게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예요. 그 디지털 가상 자산이라는 게 내가 아바타 디자인한 옷을 팔게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이거 디지털에 쓰는 걸 내가 2,000원 주고 사기도 아깝거든요. 이걸 인정을 못하는 순간 이 토목공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지 이 토목공사 되기 때문에 NFT가 만들어지는 순간 메타버스가 가는 겁니다.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이거를 2,000원, 3,000원 주고 사? 근데 사잖아요. 3,900원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예, 교수님. 그러면 혹시 오늘도 또 너무 유익한 미래의 그 사회 모습을 상상해보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끝으로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간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올라간다니까 뭐 이렇게 간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간 보는 거 좋은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모른다고 되게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는 자기 인생한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NFT나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 것이다 생각하고 뭐 준비를 해놓으면 실제로 왔을 때 자기가 엄청 기회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건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순간 기회가 1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콘텐츠가 유저들한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도 콘텐츠를 유저들한테 주기 위해서 유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게 꼭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강연을 한다든가 내가 버스킹을 해가지고 노래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별의별 콘텐츠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여기서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콘텐츠들이 돈을 주고 그걸 내 걸 팔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 기회는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잘 동향들을 보고 있다가 당장에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구나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지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유튜브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시기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너무 좋겠네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FT의 시대를 쓰신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